제가 아이들 밥을 먹이다가 갑자기 너무 서글퍼서 울었거든요.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조금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경증이라는 단어가 낳는 오해라는 주제로 제가 직접 겪었던 경증 자폐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육아를 하면서 직접 겪고 느꼈던 자폐아이의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몰라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었고요. 지금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겪었던 실수,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단을 미루는 것. 저 집에도 말이 좀 늦었는데 괜찮대. 남자애들은 원래 좀 느리지 않아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죠. 저도 그렇게 안심하고 넘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발달 문제가 자폐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진단을 받는다고 아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빨라지는 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불안해하면서 걱정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불안과 걱정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는 부분,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꼭 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발달 체크리스트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마냥 괜찮겠지 하고 기다려보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중에 아이가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이렇게 아이가 늦었던 발달 부분에 대한 기록들 또는 좀 특이했던 기록들이 상당히 나중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해두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기었다, 뭐 언제 섰다, 걸었다 이런 것들.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할 때 계속 이런 내용들을 쓸 일이 많아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기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건 얘는 안 기던데? 빨리 잡고 서고 또래보다 진짜 빨리 걸었는데?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도 아이 진료와 검사에는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팁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달 체크리스트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그 개월수에 따른 발달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보면서 조금이라도 지연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뭐 소아정신과나 발달센터 한번 가보시는 용기도 내보실 필요 있죠. 하지만 영유아 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대형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이 오픈되는 날짜를 기다려가지고 오픈런 하듯이 수강 신청하듯이 매월 며칠에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러면 그 온라인 예약을 열심히 했었어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 발달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잘 기록을 해두셨다가 이 영유아 검진 때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것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상처럼 키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정상이라는 단어에 좀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발달 장애는 느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의 그 발달의 속도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다른 거고 방향도 조금 달라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라는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아이의 속도와 방식에 맞춰주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뭐 정상적인 아이들은 흔히 소화할 수 있는 막 하루의 루틴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일상들이 사실은 이 친구한테는 어려워요. 이걸 정상적인 친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이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친구는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틴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너 약간 강박이다. 제가 저희 아이를 한 몇 년 동안 루틴을 꼬박꼬박 유지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자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안 자도 그땐 데리고 갔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안 자는 앤데 왜 재우려고 들어가? 그냥 재우지 마. 얘 원래 잠이 없는 앤데 그냥 한참 데리고 놀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 루틴을 유지해주는 그 일과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커서 말을 하게 되니까 계속 이거 하면 뭐 해요?
이거 다 하면 뭐 해요를 수십 번 물어봐요. 센터에 치료를 할 때도 선생님이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거 하면 뭐 해요? 이 다음이 뭐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측이 안 되는 게 사실 두려운 것 같아요. 한 번 얘기를 해주거든요, 당연히. 근데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저도 좀 짜증이 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한 번 얘기하면 끝이야. 막 이러거든요. 아이가 불안할 수 있다. 정상적인 친구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뭐 카드를 붙여놓거나 또는 시간과 그 글씨를 대충 써놔요. 궁금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아이가 좀 느린 것 같으면 아이에게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루틴을 만들어 주고 약간씩 좀 말랑말랑하게 그 변동을 주는 것도 필요는 한데 일단은 안정감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한 번씩 다음 상황이 예측이 안 됨으로 인한 불안이 느껴지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시각 카드라든지 그 예고를 설명하는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또래와 비교하는 것이에요. 또래 친구들은 벌써 글씨도 쓰고 읽는데 우리 애는 언제 하려나? 이런 비교. 결국 아이를 힘들게 하기 전에 저부터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느린 친구들은요, 자기만의 성장 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건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어제보다 성장한 제 아이입니다. 꽤 오랫동안 저도 정상 발달 아이들을 따라가려고 애썼던 적이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가정보육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좀 그게 컸는데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 정도는 좀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조급함이 사실 있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애가 앉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앤데 그거 연필 잡기도 안 되고 선도 제대로 못 긋는데 그런 아이를 가지고 또래 친구들이 한글을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은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는 눈손 협응력이 되게 떨어져요.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신발을 안 봐요. 단추를 끼우고 있는데 단추를 안 보고요. 걸을 때도 앞을 안 봐요. 그니까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앞에 봐, 앞에 봐, 여기 봐, 이거 봐. 진짜 래퍼처럼 계속해요. 앞에 봐, 여기 봐, 이거 봐. 계속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은 잘만 하는데 왜 너는 맨날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 정상 발달인 동생이 있으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제가 자주 화가 났어요. 근데 아이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화가 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른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강요하니까 사실 아이에게도 스트레스, 저에게도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비교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저희 아이는 사실 특교자라서 아이를 위한 목표를 잡아요. 다른 친구들의 기준이 아니라 저희 아이만의 그런 이제 목표를 잡고 기관과 집에서 같이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목표를 잡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육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또 우리 애가 하나씩 잘하거나 좀 귀여울 때 있어요. 그럼 그걸 좀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그걸 떠올려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마냥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뭔가 전생의 업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덜해지고요. 그리고 좀 아이가 사랑스럽고 좀 아이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한 기준을 잡고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주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모든 걸 부모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처음에는요, 저도 엄마가 열심히 하면 다 정상으로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자신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 병원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그분도 자기의 자녀에 대한 문제는 다른 선생님께 아예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지 치료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엄마를 케어하는 게 필요해요. 아빠도 아빠를 케어하는 게 필요하고요. 집에서도 계속 치료를 위해서 상호작용에 매달리고 오로지 머릿속에 아이 치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치료실에 아이를 잠깐 보낸 그 시간에도 저는 쉬지를 않았어요. 아이들 먹을 장을 보고 집안일에 관련해서 할 일을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치료를 열심히 할 때 가장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은 너는 쉬면 안 돼 라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너는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저 자신을 되게 몰아붙였었거든요. 근데 아이 둘을 가정보육을 하는 상황에서 당장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아이랑 제대로 된 상호작용이랑 또는 치료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복습 같은 걸 하지 못하는 날에는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못하는 날 제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까지 하면 진짜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날 살펴보면 제 자신은 샤워도 못하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당연히 못 잤죠. 저를 위한 시간이 정말 단 5분도 없었는데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 자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날이 있어요. 좀 유난히 좀 하루가 힘든 날. 그런 날에는 그냥 아이 옆에 누워서 늘어져 있어요. 그냥 누워서 말로만 놀아주는 거죠. 정말 그런 날에는 하루 정도는 배달도 시켜 먹어요. 좀 더 편안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일단 편안하고 내 가족이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집에서까지 막 긴장을 바짝 하고 열심히 달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좀 놔지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모두가 집에서는 편안하자. 적어도 우리끼리는 좀 편안하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집이 편안하고 내 가족이 일단 편안해야 하는데 저는 아이들까지도 하나의 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우리는 좀 편안한 그런 시간을 가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주 1회 정도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부분은요. 그냥 믿고 위임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일단은 그냥 다 맡기거든요. 둘째가 어린이집 가도 그럼 맡겨요. 사실 저는 키즈노트 이런 것도 잘 안 보는데 이제 안 보다가 일정을 놓치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건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지만 그 기관에 갔을 때는 그냥 완전히 믿고 맡기고 센터에 가서도 치료 선생님이랑 치료를 하는 시간에는 그냥 온전히 그냥 좀 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엄마는 좀 그런 사람이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반복 행동을 고집이나 버릇으로 오해를 하는 거. 왜 자꾸 손을 파닥거리는 거야. 얘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래요. 왜 자꾸 입술을 빠는 거야. 이런 행동은 단순히 어떤 고집 같은 그런 습관 같은 게 아니고 아이의 감각 조절이나 또는 아이만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일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억지로 막으면 아이의 불안감이 좀 커진다고 해요. 특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주 귀를 막고요. 또는 자주 눈을 가려요. 이게 저는 못 느끼지만 아이가 느끼는 뭔가 낯선 느낌이나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당황스러울 때는 어딜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눈을 가리면 어떻게 걸어가요? 따라오지 못하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주저앉기도 하고요. 뒷걸음을 쳐요. 근데 우린 지금 어딜 가는 중인데 아이가 이러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아이를 데리고 그냥 끌고 갔어요.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물어봐요. 너 뭐 불편하니? 좀 기다려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서야 제가 아이의 불편함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진짜 또 왜 그래? 또 시작이야. 정말 이랬어요. 이 친구만의
그 불안을 조절하는 방식, 자신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저도 인지를 못했던 거죠. 이럴 때는 뭔가 아이가 하는 그 감각 추구 행동 대신에 그 사용할 수 있는 뭐 촉각 완구라든지 감각 도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조그만한 인형 같은 거라든지 또는 한창 딸 때는 뭐 약간 그 택 달린 손수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또 이런 건 또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 치료실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이 아이의 불안함과 이 감각적인 추구를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사탕도 조금 한 번씩 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오징어를 잘게 잘라 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빨고 씹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편인 것 같아요. 좀 늦게 아이의 불편함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너 좀 불편하니? 기다려 줄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좀 이 혼란함 속에서 진정을 하는 데 시간이 조금 당겨지는 것 같기도 해요. 6번째, 감정을 숨기는 것. 엄마가 아이 앞에서 놀면 안 되니까, 아이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하면 안 되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울면 안 돼. 엄마는 강해야 돼. 그런 척을 하는 게 사실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감정을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리고 아이에게도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사를 오고 나서 꽤 힘이 들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가정보육을 하는 중이었는데 집에 공사 일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아이가 공사 먼지 때문에, 천식 때문에 응급실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집은 엉망인데 애도 아프고 내 몸은 하나인데 또 저도 힘들고 아이들은 또 가는 데도 없고 가정보육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밥을 먹이다가 갑자기 너무 서글퍼서 울었거든요.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조금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희 이제 첫째가 "테니테리랑 있으니까 엄마는 힘이 나고 행복해. 테니테리랑 엄마는 행복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위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랑 있어서 엄마는 힘이 나. 너희랑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우리 가족은 함께라서 모두 행복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 단조로운 그 로봇 같은 억양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감동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들한테는요,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화가 나기 전에 "엄마가 지금 힘들어서 화가 좀 날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이 좀 슬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 감정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엄마는 지금 마음이 이래서 좀 힘든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엄마가 이렇게 해보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지금 화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숨을 천천히 쉬고 있어. 이렇게. 그럼 기분이 바뀔 것 같아. 좀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지켜보고 혼자 가서 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괜찮은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해보면 기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 그런 방식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은 사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는 이런 육아로 인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그게 어렵다면 전문가라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면 댓글로 저랑 같이 스트레스 해소하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요, "엄마는 오늘 이랬어. 너는 어땠어?" 이런 말 한마디로 아이와 대화의 문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혼자서 울고 싶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좀 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울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힘든 나를 좀 받아들여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조차 나를 받아들여 주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쵸? 근데 저도 이걸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힘들고 가끔 너무 슬프고 무너지기도 하는 제 자신을 받아들여 주는 그 경험도 상당히 삶에서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7번째는요,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친구도 없고, 예전엔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한테 다 쏟고 나면요,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무너지면 아이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살고 내 감정을 지켜야지 아이도 오래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몰랐어서 제 몸과 마음이 정말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암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느꼈던 점은 제가 삶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네,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좀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계기로 다시 마음을 좀 잡게 되었는데, 이건 좀 긴 이야기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마음을 잡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좀 돌봐주자. 나 좀 쉬게 하고 나 좀 재우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 안 돌봐주면 누가 나 돌봐줄 거야.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이제 웬만하면 저의 체력, 저의 컨디션을 1순위로 둬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엄마는 쉬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엄마는 편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좀 저를 위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가 하고 싶으면 집안일이랑 아이들 관련된 일을 잠깐 밀어놓고요. 정말 운동도 해요. 그리고 책도 읽고요. 딱 1시간만 나 좋은 거 먼저 하고 시작하자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이 막 엉망이어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좀 걸어야 될 것 같아 하면 나가서 걷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일들을 하고, 나 기분 좋은 거 먼저 하고 시작해도 괜찮더라고요. 평소에는 난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 나는 내 건강, 내 기분 같은 거 챙길 여유 없어. 이렇게 하면서 쫓기듯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요. 엄마도 나를 챙길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내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만을 위한 약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혼자서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가보기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나에게 선물도 좀 해보시고요. 내가 즐거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작은 행복이 가끔은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실수.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요. 많이 울기도 했고, 또 아이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고, 제 자신도 많이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수는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겪게 되는 게 실수이고, 그 실수로 인해서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본질만 잊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랑 같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 진심만 잊지 말자고요. 혹시 지금 조금 많이 지치셨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숨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아이보다 먼저 엄마 아빠가 행복해져야 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집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고, 또 아이에겐 엄마 아빠도 그런 편안하고 안전한 존재이면 된다는 걸요. 어떤 기준에서 대단하지 않아도요, 아이에겐 이미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이웃집 루나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